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심층 분석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긴급 진단. 한국이 이 우크라이나 이 공세전의 반면교사, 여기에서 나온 이 교훈들 있습니다. 그걸 우리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우리는 이러지 말자 라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어떤 점이 부족한가.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공세를 했는데 뭐야 이거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잖아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비극을 당했을 때 우리 한국은 큰일 나죠. 이 생태 같은 우리 아들들이 장갑차에 전차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녹아내리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진이죠. 자포리자주 오레호브 축선의 23년 6월 9일 사진인데요. 이야, 정말 21세기 들어와서 세계 랭킹 1위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2A6 전차가 이렇게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 장갑차들이 전부 미국의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인데, 이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는 냉전 이후에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런 전쟁들을 거치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이렇게 비참하게 파괴된 사진이 공개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그 군대의 표상인 미군의 이 보병 전투 장갑차로서 항상 이기는 모습만 보아왔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파괴되어 있는 모습들, 그리고 화염이 치솟고 있는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와,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이거 보면 레오파르트 2A6 독일제 전차죠. 브래들리 장갑차들 잔뜩 늘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뢰 제거 전차가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당했는데 이거 뭐냐? 아니 어떻게 이런 자세로 여기 있을 수 있지? 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들고, 여기 아마 지뢰지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뢰 제거 전차보다 보병 전투 장갑차와 전차들이 더 앞에 있을까? 얘가 제일 선두에 서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좀 이상하다. 그리고 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나? 막 도망가다가 엉키고 섞였나? 얘는 반대쪽을 보고 있고 나머지 차들은 또 정면을 보고 있고 좀 이상해요. 하여튼 어쨌든 너무나 비극적인 모습. 또 더군다나 이 장비들이 우리 동맹국, 미국인 동맹군이 쓰는 그 장비들,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을 했을 때 이 장비들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데 그 장비들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싸해져 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떠냐? 이거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포리자 공세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파괴됐을까? 레오파르트 A6 전차가 장비되고 그 전차를 보조하는 보병 전투 장갑차가 미국에서 온 브래들리가 장비되고 할 정도면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반격 공세에서 넘버원 부대로 생각하는 부대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전차와 장갑차를 장비한 부대, 한국으로 치면 11사단이에요. 11사단. 아니면 맹호부대, 수기사. 그런 부대가 저렇게 박살이 났다. 충격적이죠. 왜 그랬냐? 일단 적절한 항공화력, 진행되는 전방에 때려줘야 되죠. 전투기들이 와서. 그리고 아군의 방공무기들이, 지대공 미사일들이 야전방공 따라다녀야 되죠. 이 게파드, 자주대공포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면서 혹시나 적의 공격 헬기, 적의 공격기가 오는 것을 막아내줘야 되죠.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동부대와 연계된 대화력전. 그래서 적은 반드시 그럴 겁니다. 지뢰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대전차 용치를 만들어 놓고, 또 지뢰가 전차들이 빠질 수 있는 전차 홀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 놓을 겁니다. 거기에 딱 지뢰지대 봉착을 해서 아군 전차들이 딱 섰을 때 거기를 화력점으로 설정해 놓고 정찰을 하다가 자 섰다 사격, A 지점 사격.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A 지점에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B 지점, C 지점 다 화력 지점을 설정해 놨겠죠. 자, 이번에 A 지점 섰다. 자, 때려. A 지점. 자, 포대 3발씩 때려 하겠죠. 그러면 날아올 겁니다. 초탄이 날아오면 어쩔 수 없죠. 초탄 날아오면 바로 그냥 대화력전, 대포병 레이더로 보고 그 길을 향해서 바로 대응 사격에 날아가야 2탄, 3탄이 안 날아올 텐데
그걸 그냥 이런 대화력 전 없이 고스란히 담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장애물 개척 장비가 적다. 저런 대부대가 들어가는데 장애물 개척 전차 하나만 있었죠. 그리고 이 장애물 개척 장비가 이런 것만 대전차 그 지뢰 개척 전차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미클릭 같은 공병부대 무기들이 와서 때려주고, 그 공병부대 부대 무기들이 때려줄 때 전차들이 또 포들이 뒤에서 엄호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전차부대만 들어가더라. 제병협동전술 그런 상황에서 보병들이 먼저 가서 정찰하고, 그리고 드론을 먼저 보내서 적의 포병이 어디 있는가 확인하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지뢰 제거 작업을 해도 되는지, 그러면 지뢰 제거 작업을 할 때는 얼마나 산계해야 되는지, 왜? 적의 포병사기 반드시 날아올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전술 수달이 없었다. 그리고 포, 그리고 보병, 전차, 보전포, 그리고 요즘 공지합동, 이런 협동 전술이 전혀 없이 그냥 기계와 부대만 들어가서 다 녹아버렸다. 이런 건데 우리는 안 그럴까?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한반도 전장은 어떻습니까? 러시아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상대입니다.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 이게 북한의 상징 아닙니까? 러시아는 6개월간 저 방어선을 구축했죠. 참호하고 뭐 대전차 지뢰, 대전차 용치, 철조망 뭐 이런 거 했지만, 북한은 70년을 방어선을 구축해서 7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는 저 방어선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탄탄한, 그리고 과학적인 이런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쪽 지역은 평원이죠, 평원. 그런데 여기는 산악, 숲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숲에서 그냥 이렇게 튀어나와서 옆구리 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우리는 더욱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첨단 장비의 장점을 상쇄시키는 우리 정말 열악한 이 한반도 전장 환경인데, 이걸 이제 군에서 홍보하는 사진이에요. 한미연합 기계화 부대 어쩌고저쩌고. 여기 이 장병들이 미군입니다. 카투사로 판단이 되죠. 여기 이제 한국군입니다. 여기 또 미군인데, 우리 한국군의 K200 장갑차를 타고 미군과 한국군이 동시에 뛰쳐나와가지고 보병 전투를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겠죠. 근데 훈련을 실전같이라고 하는데, 실전이 만약에 이러면 이 미군, 이 카투사, 한국인인데 여하튼 미군, 얘는 정말 좀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숲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일 먼저 뛰쳐나간 얘가 여기 서 있을 것 같으면 얘가 지금 제일 먼저 뛰쳐나가는데, 그러면 전방과 측방을 제일 먼저 감시해야 되는데 왜 뒤를 돌아봅니까, 얘가 지금?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차장과 또 이 기관총 사수가 똑같이 측방 왼쪽을 보고 있어요. 한 명은 오른쪽, 한 명은 왼쪽.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기관총 감시를 해야 되는데 왜 똑같이 보고 있습니까? 사진 찍느라고 지금 사진 잘 됐냐? 우리 차 잘 됐냐? 이거 하고 있는 게 실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커브길에 지금 차를 댔어요. 커브길에. 이 뒤에 바로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고, 이런 커브길은 그냥 돌파를 해야 되죠. 아니면 미리 서서 이 부대들을 보병을 먼저 보내서 커브길 옆에 아무것도 없나?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왜 커브길에 차를 세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과학적으로 진짜 전쟁을 하는 이런 연습을 했냐, 이런 부분에 너무 걱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격 전환 뒤에 한국군은 북한 방어선 돌파가 가능할까? 첫째, 지원 화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 한국군이 4단 아래 연대, 이러다가 이제 여단으로 다 바꿨습니다. 여단이 뭐냐? 독자적으로 지원 능력을 가진, 보급 능력, 지원 능력을 가진 부대가 여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거에 4단 아래에 여단 3개, 연대 3개가 있었죠. 그게 전부 여단으로 바뀌어서 그 여단에 포병대가 하나씩 들어갔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M101 똥포라고 불렀던 그 105mm 포를 이렇게 차량에 얹어서 자동 방열, 신속 사격할 수 있는 제법 괜찮은 무기로 만들어서 연대에다가 지금은 여단으로 바뀐 그 부대에 6문씩을 줬어요. 그래서 연대장, 지금은 여단장이 4단 포병부대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사격할 수 있는, 스스로 지휘할 수 있는 그 화력이 6문이 있는 겁니다. 105mm 포가. 그런데 일단 과거의 M101에 비하면 엄청 좋아요. 자동 방열되고 뭐 신속 사격되고 하니까 또 뭐 이렇게 견인하지 않아도 다 자주화 되어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방열 가능한 지형의 제약이 있다. 평평한 데 해야 된다. 평평한 데. 산악 지역에서 뭐 기울어지고 뭐 안 된다 이거죠. 평평한 지역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건 아니죠. 짧은 사거리 11km밖에 못 날아가요. 105mm 포탄 굉장히 약하죠. 낮은 위력. 그리고 저기 대포병 사격 받으면 다 죽는 거죠. 그리고 옆에서 기관총 사격 받으면 다 죽는 거죠. 방어력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런 낮은 생존력과 약한 위력. 저는 이게 사실은 2010년대 초반에 육군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105mm 자주화파, 지금 이 모습, 그리고 120mm 자주 박격폭파 해서 총장 한번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제 사업에 들어갈 때 당시 참모총장은 그래도 우리가 105mm 포탄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우리가 좀 재활용해야 되지 않냐, 국가적으로 봤을 때 라고 해서 105mm 똥포를 폐기하지 않고 이렇게 자주화시키게 됐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득일지 실일지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힘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포탄이 없어서 사격을 못하고 멈칫하고 이런 일이 많은데 105mm 포탄 우리 워낙 많으니까 포탄 모자라서 뭐 멈칫하고 우물쭈물하고 할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은 쏘긴 쏘는데 위력은 약하다. 이제 이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70년 동안 깔아놓은 이 방어선, 우리는 돌파가 가능할까? 자,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분명히 이 강력한 방어선 지뢰지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냥 전차하고 쑥 들어갔다가 그냥 다 밟고 지금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이런 지뢰 제거 장비가 많냐? 사단 공병대대 거기에 지금 몇 대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부대를 다 지원해 주냐? 제가 봤을 때 지뢰 제거 전문, 이게 지금 코뿔소라는 장비인데 뭐 멋지죠. 뭐 온갖 거 다 됩니다. 여기 이런 그 굴삭기까지 다 달려서. 그런데 이게 중대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중대마다 앞에 또 이 지뢰 제거 롤러, 쟁기를 장착한 쟁기 장착 전차가 제가 봤을 때 북한 정도 방어선을 구축해 놨으면 소대마다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충분하지 않다. 이거 하나 파괴되면 아무도 못 가는 거죠. 전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비 물자가 없어요. K1, A1 전차 여기 있는데 우리는 예비 물자가 없어요. 저는 이 사진도 좀 황당한 게 지금 지뢰 제거해야 되죠. 여기가 지뢰지대니까 얘가 지금 뭔가 활약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차는 이 뒤로 일직선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왜 옆에 있습니까? 옆에서 지금 뭐 초월 공격하는 겁니까? 지뢰가 지금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말이 안 되죠. 장애물 돌파 능력이 우리가 있냐? 이게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대 제병 협동 전술을 해봤냐? 자, 저는 뭐 이 MBC에서 이 보도를 한 것을 보고 뭐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한미 육군이 첫 예단급 쌍방 교전 훈련을 했다. 우리가 70년 동안 한미 동맹으로서 같이 한 지역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예단급 쌍방 교전 훈련을 처음 했다. 이거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대 말고 내가 같이 싸워야 할 다른 병과 부대를 서로 아는가? 그들과 손은 맞춰봤냐? 그리고 손 맞출 이 여단급 쌍방 교전 훈련을 할 정도의 큰 훈련장은 있나? 없지요. 없으니까 못했죠. 그동안 훈련장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런 대부대 제병 협동 능력을 배양하는데 우리는 너무 취약했다. 그래서 자기 대대에서 우리 대대끼리만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다른 대대하고 또는 다른 여단하고 쌍방으로 싸우는 거, 또는 우리 대대는 보병대대인데 전차 지원받아서 전차하고 같이 하는 거 제대로 연습을 얼마나 해봤을까. 대대장이 한번 맡으면 공지합동훈련이란 걸 대대장 임기 내에 주로 한 번씩 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대대장이 2년 하죠. 그런데 우리 병사들은 뭐 훈련소 갔다가 자대 배치받고 뭐 이러면은 2년이 아니라 1년 한 2, 3개월만 하고 제대해버려요. 훈련소 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은 이런 제병협동훈련을 못하고 한 번도 안 해보고, 공지합동훈련이라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보고 전역하는 병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예비군이 되죠.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대대장 재임 시절에 최소 2번씩은 1년에 한 번씩은 해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당장 뭐가 필요하냐? 일단 첫째, 상황인식 능력. 정찰해서
적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고 적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군의 스위치블레이드 배회 탄약인데 이런 것들 우리도 대규모로 가져야 되고 이게 우리 대대급 정찰 장비인 리모아이죠. 대대급 지금은요 소대급으로 정찰 드론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장 상황 인식 능력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리고 105mm 포 저런 위력 낮은 거 말고 120mm 자주 박격포를 완전히 대량 보급해서 방열도 신속하게 하고 강력한 위력으로 120mm 박격포가 105mm 포보다 1.5배 더 세요. 그래서 사거리도 더 길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싸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정찰도 하면서 배회 타냐 봤어? 그리고 그 본 정보를 알려주고는 자폭 돌격에서 때려버리는 이런 것들 거의 뭐 중대급에 쫙 깔아줘야 됩니다. 이제는 드론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그 비극적인 사진을 만들어낸 게 통로 개척 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장애물이 어디 있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찰 드론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장애물 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산계해. 그리고 일단 전차 그리고 뒤에 포병들 사격 준비해. 그리고는 장애물 개척 장비 들어가. 판단해야 되죠. 그리고는 장애물 개척 로봇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제는 무인 로봇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이게 러시아전인데 러시아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장애물 개척하고 자 찔끔찔끔하니까 야 지금 급하잖아. 미클릭 이런 걸로 그냥 한 방에 그냥 지뢰들 다 제압시켜버리는 이런 미클릭들 대규모로 더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해서 무인화 원격화된 통로 개척 시스템을 만든 후에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완벽한 재병 협동 상호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적이 포병 사격을 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바로 그냥 대포병 사격하고 또 통로 개척을 하고 있을 때 아군의 전투기들이 해당 지역 상공에서 캐스를 돌아주고 또 아군의 공격 헬기들이 캐스를 돌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히 우리 이 통로 개척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보면 머뭇거리고 있을 수 있는 우리 기계화 부대가 포격을 받지 않도록 하늘에서 지켜주는 그리고 뒤에서 대기해주는 포가 대기해주는 이런 재병협동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쌍방교전, 대부대가 쌍방교전 가능한 훈련장을 추가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강원도 홍천에 KCTC 있지 않습니까? 그 KCTC가 처음에 대대급 쌍방교전 훈련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연대급 쌍방교전 훈련장으로 늘어났는데 그게 해가지고 연대장이 자기가 연대장 맡고 나서 지금 예단장이죠. 예단장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볼 수 있냐? 못합니다. 그러면 그 전투를 실제로 쌍방 전투, 예단급 쌍방 전투를 해본 예단장과 시기가 안 맞아서 못 해본 예단장은 지휘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 나겠죠. 그리고 그 쌍방 전투 훈련에 들어가서 해본 전투원과 해보지 않고 전역한 장병들은 그 능력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현실적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북한 지역의 개성과 비슷한 지형, 평양과 비슷한 지형. 왜? 북한도 도시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평양 우리 빨리 쳐야 되는데 평양까지 얼마나 시가전을 많이 거치면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되죠. 그리고는 이런 준비들을 다 해놓고 자 우리가 전장 상황 인식 능력이 부족하다. 드론이나 지금 드론봇 전수단 해서 계속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해요. 소대급으로 그냥 쫙쫙 깔아줘야 돼요. 드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대규모 통로 개척 장비가 이제는 중대급 기계화 부대는 중대급에 스스로 지뢰를 제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중대급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을 확실하게 엄호해 줄 수 있는 포병 전력 그리고 항공 전력 이런 것들과 갖추어지고 그런 것들과 최소 부대별로 1년에 한 번씩은 훈련해 볼 수 있는 이런 재병 협동 능력의 배양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이렇게 레오파드 전차가 파괴되고 브래들리 전투장갑차가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궤도가 벗겨지고 불이 나고 있는 이런 사진은 우리는 안 찍혀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서 한국군을 만든다고 노력은 했지만 제가 여러 병과의 군사훈련을 실제 현장에서 많이 지켜본 바에 따르면 우리도 이런 사진 찍히지 말라는 보장 없다. 오히려 확률 높다. 더 높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육군 장교, 장성 여러분들. 예산 신경 쓰지 말고 그건 정치인들이 신경 쓸 일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진이 안 찍히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페이퍼로 써서 보고하고 계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을 알려야 됩니다. 야, 그래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예산 4.5% 이상 우리 못 올려. 그거 올리면 욕먹어. 그냥 총장님한테 야단 맞고 나 진급하는데 힘들어. 아주 현실적으로 내가 잡아야지. 그건 정치인들이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은 일본 지금 2배 올리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들 국방비 2배 올립니다. 우리도 올려야 됩니다. 그걸 군인들은 정치나 국가 예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사진 안 찍히는 그런 재병 협동 능력을 배양하는 계획서를 올리기 바란다. 그리고 그 훈련을 정말 실전적으로 해주시기 바란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